안녕하세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중 이번 강의에서는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하고 지지난 강의 때는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사업화 계획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정한 작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지침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사업화 계획은 연구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게 이제 주간 연구개발기관 혼자인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적으면 되지만 공동 연구개발이 다수인 경우에는 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화 전략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고요. 투자계획에서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이 끝나고 나면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에 또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하는 계획을 기재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시장 진출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이 어떠하냐 하는 것들을 기재토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경제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 효과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목이 둘, 넷, 5개 항목이라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은 조금씩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 빼고 그러면은 그렇게 양이 많아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사업화 추진 전략에서는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여러분의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내용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또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작성 요령을 안내드리고자 많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정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화 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는 모든 항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계획 따로, 생산 계획 따로, 판로 개척 따로, 해외 시장 진출 계획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하는 건 판로가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조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내외로 구분돼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되 사실은 내용 자체가 개별적인 건 아니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항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산량을 추정할 때가 있고 판매량을 또 제시할 때가 있는데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괴리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진다든가 해서 곤란하잖아요. 또 비용에 있어서도 수익금하고 지출 비용 간의 괴리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라든가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생산량하고 판매량, 수익금하고 지출비 그런 것들이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작성할 때는 그냥 조금 내용을 좀 도전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지만 내용을 쓸데없이 부풀린다라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는 연구개발기관의 역량하고 달성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사업화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목표치라든가 아니면 계획량이라든가 하는 걸 제시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신뢰를 잃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연구기관의 역량하고 달성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업화 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업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때는 먼저 판매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판매하려고 하는 게 부품인지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소비재인지 아니면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판매 대상물에 따라서 목표 고객도 달라지고 유통 경로도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고객이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간재나 자본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디에 납품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도 이것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유통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부품이나 제품 레벨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상으로 그 제품을 납품한다든가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때는 판매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목표 고객 유통 경로를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드는 연구 성과인 오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구비한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용 핵심 부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뭔지를 정한 거죠. 부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의 판매는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B2B 비즈니스다. 유통 경로를 또는 판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카메라 모듈의 납품을 개시할 계획이다. 납품하는 품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떨림 보정 액추에이터만으로도 사업화가 가능하지만 시장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카메라 모듈 시장에 먼저 진출할 계획이다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이 대상물은 뭐고 홍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확보 전략은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하고 판매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상물의 형태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부품이잖아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부품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홍보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부품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하는 그 부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전략은 제조사를 대상으로 1대1로 기술 소개를 할 거다. 설명회를 하거나 시연을 하거나. 이때 비용으로서는 이제 시작품 제작비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카탈로그 제작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제 종료 후 6월 이내에 하겠다. 그 다음에 판로 확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할 거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성능이라고 하면은 서비스가 좋은데,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특히 그 기술 지원이 좋은데 그런 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제시한 거는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다. 샘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모듈에 탑재하는 기술도 지원을 하겠다. 비용은 샘플 제작비나 시험 인증비, 기술 인력 지원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판로가 쉽게 확보가 될 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제 종료 후 9월 이내에 하겠다 하는 걸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전형적인 B2B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2B를 구사를 하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원가 구조를 좀 잘 감안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마케팅 비용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제 종료 12개월 이내에 이 판매 전략을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사업화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화 계획 중에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연구개발 종료 후에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될 자금의 규모를 연차별로, 비목별로 기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주요 수요처 현황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그 판매량 같은 것들, 어느 회사한테 수량
몇 개를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판매 규모가 나왔는데 이 투자 계획을 할 때도 사실은 그 판매 대금이 가만히 돼야 되겠죠. 왜냐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투입하고 융자를 받는다든가 투자를 받는다든가 뭐 그런 계획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매 대금 같은 것들 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그 미리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에서 제시한 소요 자원, 아까 나왔잖아요. 팔로 개척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샘플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마케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 소요 대금, 아까 같은 경우는 판매 대금을 활용한 내가 보유 자금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소요 비용에 따른 이제 나갈 지출 그 자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 같은 것들도 투자를 할 때 이게 뭐 한 개를 생산할 때하고 100개를 생산할 때하고는 그 들어가는 비용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달라지고 가격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익금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계획할 때는 판매 대금이나 소유자원이나 생산 계획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획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산이나 판매량 대비 막대한 매출 원가가 투입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이미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규모의 양산시설을 구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또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B2B 비즈니스의 성격상 광고 선전비 등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B2B니까. 왜냐하면 뭐 이거를 스마트폰 제조사 몇 군데에 납품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부품회사가 TV 광고를 한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이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아래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도에 매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판매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토지나 건축, 구조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등에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같은 게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매출 원가라는 게 뭐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뭐 26년, 27년, 28년도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도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가다가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가 늘어나게 되죠. 그다음에 토지 비용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부지를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토지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 시설이 투입이 될 텐데 양산 시설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나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계 장치 같은 경우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그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갔다가 27년부터는 이제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많이 들어가다 나중에는 안 들어가죠. 반면에 이제 매출 원가라든가 판매 관리비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출 원가, 뭐 판매 관리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혹여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줘도 좋습니다. 매출 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등 매출 원가 총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는 인건비, 광고 선전비, 감가상각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 판매 관리비 총액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계획 중에서 생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이 끝나면은 이제 그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데 생산 계획을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연구 성과를 활용한 부품, 제품의 생산 계획을 시장 규모나 수요처 현황이나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규모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요처가 확보가 안 되는데도 생산을 많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 생산을 많이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산 계획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내 시장 동향에서 제시한 시장 규모나 성장률이나 기업별 점유율 데이터를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시장 규모보다 뭐 생산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성장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 그 스스로 시장을 낙관적으로 봐서 뭐 엄청나게 생산량을 갑자기 늘려나간다든가 아니면 확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가 사업을 할 텐데 기존에 뭐 그 시장에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내가 생산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그 정해져 있을 텐데 아니면은 한계가 있을 텐데 무작정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좀 자료를 작성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구 성과를 활용한 것이 부품이나 제품이 아니라면은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대상은 뭐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국내 시장 규모의 성장률, 개발하려는 기술의 채택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추에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가 채택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34만여 개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하는 거는 이제 아래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개괄적인 걸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한 공장에 추가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 연평균 36만 개, 최대 50만 개까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 여력도 충분해. 내가 계획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난 시설도 있고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연도별로 해서 시장 점유율, 판매량, 판매 단가, 국내 매출액, 그다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판매량, 판매 단가, 해외 매출액을 제시한 겁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시장 점유율 같은 거 보여준 바 있고요. 그렇죠?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제시한 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24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4%, 판매량 44,000개, 판매 단가는 5만 원 해서 국내 매출액이 22억 원을 달성하겠다.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2%인데 판매량이 연간 20만 개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판매 단가는 50달러다. 그래서 해외 매출액은 1,000만 달러를 2024년도에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뭐 다른 연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8년도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조금씩 높여나간다. 왜냐하면 그 액추에이터가 다른 회사 거보다 기능이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율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2028년도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5년 시점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판매량을 68,750개, 단가는 48,000원. 단가는 조금씩 떨어지겠죠. 판매 단가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양산이 되면서부터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죠. 그래서 48,000원씩 해서 국내 매출액이 33억 원. 그 다음에 해외는 시장 점유율을 2.2%, 판매량은 37만 5천 개.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이때 수출하는 것도 이제 단가가 좀 떨어져 46불. 해서 1,725만 달러를 2028년도에 달성을 하겠다. 매출액으로 올리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럴 즈음에 우리 회사의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25만 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5만 개니까 뭐 44,000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을 좀 확충하는 경우에는 뭐 30만 개도, 35만 개, 40만 개에서 2028년도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 개까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를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아래에는 이제 표에 제시된 수치들의 객관적 근거들을, 추정의 근거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회사 우리 회사 연구개발기관이죠. 카메라 모듈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
매출액인 경우는 국내 시장 규모 곱하기 연평균 성장률 곱하기 개발기술 채택률이다. 채택률을 1%를 했다. 그 다음에 현행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한 거다. 판매량은 그 매출액에서 판매 단가를 나눈 거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 추정의 근거가 합리적인가.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은 위에 제시된 수치 같은 것들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서술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연구개발 기업이 수출할 부품, 제품, 서비스의 특징, 그 다음에 국가별 시장의 특성 등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전략을 제시해야 돼요. 왜냐면 뭐 국가별로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전략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리 전략이 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죠. 더더군다나 평가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앞으로 시장 조사를 시작해서 전략을 좀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물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가 주요 수요처이다. 해외인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가 주요 수요처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해외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회사로는 미국의 AP사, 중국의 MI사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카메라 모듈을 외부로부터 수입해서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는 2015년부터 DIS, 그 손떨림 보정 장치는 DIS, EIS, OIS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IS가 가장 먼저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DIS하고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기능을 갖는 카메라 모듈을 AP사와 MI사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래서 납품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로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적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연도인 2023년 말에 AP사와 MI사를 상대로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야, 우리가 좋은 그 액추에이터가 나왔으니까 너희들 그 스마트폰에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 그래서 실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에 돌입할 계획이다. 계속 5년간 연평균 20만 개를 수출할 계획이다. 하는 것들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뭐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굉장히 많죠. 뭐 해외 딜러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에 지사를 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되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넣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화 목표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작성 지침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부처의 어느 사업을 보니까 이런 걸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 목표의 실적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목표는 연구개발기관이 달성할 총 매출액하고 연구개발 성과만 가지고 얻은 매출액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다가 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거 산정할 때는 사업화 계획 있잖아요. 생산 계획. 거기에서 나타난 국내 매출액이나 해외 매출액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매출액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목표를. 그래서 이것도 사례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주식회사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카메라 모듈을 제작 판매하여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약 871억 원, 연평균 174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두 갈식으로 사업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넣냐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기존의 제품에 접목해서 판매를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 성과를 바로 직접적으로 그 제품에 접목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발된 기술이 우리가 계획했던 제품에 쓰여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개량 개선하는 데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은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기존의 제품에 접목하여 판매를 촉진하면은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술개발 전 100억 원에서 기술개발 후 300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두 가지 항목을 나눠서 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5년간 871억 원, 그 다음에 기술개발 전 100억 원에서 기술개발 후 300억 원, 그 근거가 뭔데 이게 합당한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는 해당 사업에서 제시한 표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넣은 거죠. 그래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먼저 보면은 연 174억 원, 그 다음에 5년에 871억 원인데 국내 시장 규모의 성장률을 어떻게 했다. 우리 회사 주식회사 우리 회사 국내 시장 점유율은 몇 %로 했다. 국외 시장 규모의 성장률은 몇 %를 했다. 국외 시장이 연평균 9.8% 성장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국외 시장 점유율을 2%를 기준으로 한 거다. 이것도 앞에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 채택 비중은 1%를 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174억 원, 5년 동안의 연평균,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87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들은 오른편에 있는 것들과 같다. 스태츠 오브 카메라 모듈 인더스트리 2021 레포트, 뭐 아니면 마켓 앤드 마켓 카메라 모듈 마켓, 그 자료에서 이 데이터들을 인용한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전체에 기여하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 300억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그 DIS 및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탑재형 카메라 모듈의 연평균 매출액 및 성장률,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이었는데 성장률 2%를 감안한 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300억이 나오더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뭐 근거가 타당하고 그다음에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화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지역 내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만약에 뭐 우리 사회가치 기여도는 없다 하면 내용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역 내 파급 효과 없다? 안 해도 돼요. 고용 창출 효과도 없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있는 것들은 반드시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 효과에서 뭐 과학적 효과, 경제산업적 효과, 뭐 사회적 효과, 환경적 효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고용 창출 효과나 그 경제적 기여도나 하는 거는 경제산업 효과에 이미 다 언급되어 있던 것들인데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연구개발 과제로 인한 것이 반드시 이게 경제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민간한테 연구개발 자금을 대주는 이유는 산업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 국민 경제 발전,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여기서의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러한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을 좀 별도로
부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치 기여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지역 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뭐 지역균형 발전이나 그런 얘기가 이제 온 국민이 다 함께 잘 살자.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 말미에 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고용 창출 효과죠. 그래서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된 액추에이터 시장의 연평균 14.4% 성장함에 따라 국내 생산 및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거에 비례해서 국가적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뭐 시장이 연평균 14.4% 성장하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생산이나 수출은 비례해서 되겠지만 고용이 뭐 14.4%씩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고용이 확대되는 거는 뭐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14.4%에 대한 출처를 여기다 명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고용이 확대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도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경우는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신규 고용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규모가 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나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고용을 확대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여도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지표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된 액추에이터 시장이 연평균 14.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액추에이터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이 늘어날수록 그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은 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외국 제품에 우리 부품들이 탑재되는 그 빈도가 높아지잖아요.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 성과물인 그 5축에 손떨림 보정장치가 붙어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아까도 이제 그 사업화 목표에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주식회사 우리 회사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된 액추에이터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이 기술개발 전 100억 원에서 기술개발 후 5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 기업적인 측면이나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 강조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뭐 그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걸 찾아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뭐 관련 근거와 더불어서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창출 지표를 보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 그다음에 그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를 제공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 그다음에 그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것,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는 것,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존하는 것, 그다음에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는 것,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 등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우리 연구개발 과제가 사업화가 됐을 때
뭐 이 중에 어떤 것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중에서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투자 계획, 판매 계획, 그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성과물이 사업화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을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사항만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계획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성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함에 있어서 그냥 정성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관련된 근거를 붙여서 좀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연구개발 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